노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기, 바로 우리의 노후 생활에 대해 깊이 있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노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두렵고 불안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여행과 같습니다. 마치 사계절처럼 우리의 삶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과 청년기는 봄과 여름이었다면 장년기는 가을이었고 노년기는 바로 겨울입니다. 하지만 이 겨울이 춥고 쓸쓸한 계절만은 아닙니다. 겨울은 한 해를 정리하고 쉬어가며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자 따뜻한 온기와 평화로움이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전례 없는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를 넘어섰으며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도 빠르게 늘어나 이제는 남성이 81세, 여성이 87세를 넘어섰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긴 노년기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의미가 아닐까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는 올해 86세이십니다.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밝은 미소와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죠. 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눈빛에는 젊음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를 하시고 일주일에 3번은 수영장에 가시고 독서 모임에도 빠지지 않으시는 할머니의 일상은 많은 젊은이들보다도 활기차 보였습니다.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할머니는 매일 감사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는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들, 나이가 들어도 유지해야 할 삶의 태도들, 혼자서도 충실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과감하게 줄여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습관. 첫 번째 습관, 매일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싫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픈 경험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증상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 쉬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젊을 때처럼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라톤을 뛰거나 무거운 바벨을 들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거나 누워만 있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의학계에선 앉아있는 것이 새로운 흡연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운동 부족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에서 10년간 5,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걷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40% 낮고 치매 발병률도 32% 낮으며 우울증 발생률은 무려 45% 낮았습니다. 또한 평균 수명도 3.5년 더 길고
무엇보다 건강 수명, 즉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이상 더 길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동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 심장과 혈관 건강이 좋아집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됩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근육과 뼈가 튼튼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고 뼈 밀도가 감소하는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 특히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은 뼈를 자극하여 뼈 밀도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량을 유지하여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뇌 건강이 향상됩니다. 운동할 때 우리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뇌에서는 BDNF라는 신경성장인자가 분비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뇌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기존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억력이 좋아지고 인지 기능이 유지되며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정신 건강이 개선됩니다. 운동하면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들은 우울증과 불안 증상이 현저히 적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필요 없고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면서 걷는다면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서울의 남산, 북악산, 관악산 같은 산들, 한강공원, 올림픽공원, 여의도공원 같은 공원들, 부산의 해운대 해변길, 광안리 해변길, 대구의 앞산 둘레길, 인천의 송도 센트럴파크, 전주의 덕진공원, 우리나라 곳곳에는 걷기 좋은 장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감상하면서 걸으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걷기를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무리하지 마세요. 하루 10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집 주변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세요. 10분에서 15분, 20분, 30분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면 됩니다. 목표는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최소 5일 이상 걷는 것입니다. 걸을 때 자세도 중요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은 앞을 향하며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발은 뒤꿈치부터 먼저 땅에 닿고 앞꿈치로 밀어내듯이 걷는 것이 좋습니다. 숨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며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이 적당합니다. 수원에 사시는 박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70세가 되던 해에 무릎이 심하게 아파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릎 관절이 많이 닳아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두려웠던 할머니는 먼저 물리치료와 함께 가벼운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5분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걸었습니다. 5분에서 7분, 10분, 15분. 천천히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3개월 후에는 20분을 걸을 수 있었고 6개월 후에는 30분, 1년 후에는 1시간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걷기로 무릎 주변 근육이 강화되면서 무릎 관절의 부담이 줄어든 것입니다. 지금 75세가 된 박 할머니는 매일 아침 수원 화성을 걸으시며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걷기 운동이 내 인생을 바꿨다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걷기 외에도 노인들에게 좋은 운동들이 많습니다.
수영은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신 운동이 되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많은 구청이나 지역 수영장에서 노인 수영 교실을 운영하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가와 태극권도 추천할 만합니다. 이 운동들은 유연성을 기르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며 마음의 평화도 가져다 줍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서 호흡에 집중하는 이런 운동들은 명상의 효과도 있어 정신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스트레칭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50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숙이고 팔다리를 쭉쭉 펴주는 간단한 동작들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많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하체 운동이 됩니다. 하루에 10회씩 3세트만 해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화됩니다. 벽을 짚고 까치발 들기를 하면 종아리 근육이 강해지고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TV를 보면서도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팔을 돌리는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이 심해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가벼운 아령이나 탄력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정도 하면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 주의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빼먹지 마세요. 갑자기 격렬하게 운동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5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준 후 본 운동을 하고 운동 후에도 정리 운동으로 근육을 이완시켜 주세요. 둘째,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추세요. 운동할 때는 아픈 게 당연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특히 가슴 통증, 심한 호흡 곤란, 어지러움, 관절에 날카로운 통증 같은 증상이 있으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셋째, 날씨와 체력 상태를 고려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운 날, 미세먼지가 심한 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은 무리하지 마세요. 실내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쉬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탈수는 위험합니다. 운동 전후로 물을 마시고 운동 중에도 조금씩 물을 마시세요. 다섯째, 적절한 신발과 옷을 착용하세요. 운동화는 발에 잘 맞고 쿠션이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옷은 움직이기 편하고 땀을 잘 흡수하는 소재가 좋습니다.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이 넘쳐서 무리하게 하다가 며칠 못 가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오래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것이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7시에 30분 산책하기로 정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함께 할 사람을 찾으세요. 부부가 함께, 친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운동하면 재미있고 지속하기도 쉽습니다. 많은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노인 체조교실, 걷기 모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참여해 보세요. 운동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얼마나 운동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간단히 기록하면 성취감도 느끼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스마트폰의 만보기 앱을 활용하면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자동으로 기록되어 편리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달에는 총 50km 걷기, 3개월 후 북한산 정상 오르기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약도 중요하고 영양도 중요하지만 운동만큼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운동을 못한다가 아니라 운동을 하지 않아서 늙는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집 주변을 10분만 걸어보세요. 그것이 건강한 노후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며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습관, 끊임없이 배우세요. 학습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이 나이에 무엇을 배우겠어 라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과학적 연구들은 우리의 뇌가 죽는 순간까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신경가소성은 우리의 뇌가 새로운 경험과 학습에 반응하여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죽기만 하고 새로 생기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뇌과학 연구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새로운 것은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연결이 강화되며 심지어 특정 영역의 크기가 커지기도 합니다. 런던 택시 기사들을 연구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런던의 복잡한 거리를 외우는 과정에서 그들의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실제로 커진다는 것이 MRI 스캔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3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새로운 거, 외국어, 악기, 그림 등을 배우게 하고 다른 그룹은 특별한 학습 활동 없이 일상생활만 하게 했습니다. 2년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 그룹은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고 치매 발병률이 43% 낮았으며 우울감도 현저히 적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배움은 삶의 목적을 부여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연결을 만들고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는 호기심과 설렘을 느끼고 작은 성취를 이루며 기쁨을 맛봅니다.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이 우리를 더욱 젊고 생기 있게 만듭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75세가 되던 해 은퇴 후 무료한 일상에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TV만 보고 경로당에 나가도 화투만 치고 삶의 활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영어로 된 편지를 보여주며 번역을 부탁했는데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영어 공부를 이제라도 해보자고요. 주변에서는 만류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영어야? 너무 늦었어. 머리가 따라갈까 같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영어 초급반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할아버지를 포함해 70대, 80대 어르신 12명이 모였습니다. 알파벳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철자를 외우는 것도 힘들고 발음도 잘 안 되고 단어를 외워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30분씩 공부했습니다. 공책에 단어를 쓰고 큰 소리로 읽고 반복했습니다. 영어 동요를 들으며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기초적인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1년 후에는 영어로 된 동화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김 할아버지는 영어 뉴스를 듣고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면서 할아버지의 전반적인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깜빡깜빡하는 일이 줄었고 집중력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배우는 게 있으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친해져서 함께 공부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배움의 형태는 정말 다양합니다. 외국어 외에도 악기 연주, 미술, 서예, 컴퓨터, 요리, 역사, 문학 등 선택이 넓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관심 있고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공부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악기 배우기는 특히 뇌 건강에 좋습니다. 피아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피아노를 치려면 악보를 읽어야 하고, 건반을 눌러야 하고, 소리를 들어야 하고, 청각, 손가락을 정확하게 움직여야 하고 운동신경, 리듬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력. 이 모든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명숙 할머니는 78세에 피아노를 시작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지만 여건이 안 되어 미뤄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건반을 누르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30분씩 연습했습니다. 6개월 후 작은 별을 칠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기쁨을 할머니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간단한 클래식 곡들을 연주하시며 손주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림 그리기도 인기 있는 배움입니다. 수채화, 유화, 아크릴화, 색연필화 등 다양한 기법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관찰력이 좋아지고 색감에 대한 감각이 발달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완성된 작품을 보는 성취감도 큽니다. 광주의 한 노인 미술교실에서는 70, 80대 어르신들이 매주 모여 그림을 그립니다. 대부분 처음 그림을 그려보는 분들이지만 1년 정도 지나면 제법 수준급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매년 연말에는 작품 전시회를 열어 가족과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자신의 작품이 전시되는 것을 보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서예와 한문도 좋은 선택입니다. 붓을 잡고 먹을 갈아 글씨를 쓰는 과정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기릅니다. 한자를 배우는 것은 뇌 운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손주들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학습을 넘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면 자녀, 손주들과 카카오톡으로 소통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은행 업무도 보고 물건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한 노인정에서는 스마트폰 교실을 운영합니다.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1대1로 가르쳐 드립니다. 카카오톡 설치하기, 사진 찍기, 사진 보내기, 인터넷 검색하기, 유튜브 보기 등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나는 기계치라 안 돼라고 하시던 어르신들도 몇 주 지나면 능숙하게 사용하십니다. 특히 유튜브는 학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리, 운동, 건강정보, 역사 다큐멘터리, 음악 감상 등 거의 모든 주제의 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검색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김포에 사시는 한 할머니는 유튜브로 요가를 배워 매일 아침 따라 하신다고 합니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어르신들도 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 요리 레시피, 여행 이야기, 인생 조언 등을 글과 사진으로 올리며 많은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이런 활동은 표현력을 기르고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책 읽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학습입니다. 책을 읽으면 새로운 지식을 얻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어휘력이 늘어납니다. 소설, 에세이, 전기, 역사서, 과학책 등 다양한 장르를 읽어보세요. 전에 읽지 않았던 장르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평생 소설만 읽었다면 철학책이나 과학책을 읽어보세요. 시를 읽어본 적이 없다면 시집을 펼쳐보세요. 새로운 장르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열어줍니다. 도서관을 적극 활용하세요. 한국의 공공도서관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무료이고 책을 빌리는 것도 무료입니다. 많은 도서관이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독서 모임, 강연회, 문화 행사 등에 참여하면 책도 읽고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혼자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 이해가 더 깊어지고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구의 한 도서관 독서 모임에서는 60-80대 어르신 15명이 매주 모여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못했던 독서를 이제야 제대로 즐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직접 경험한 한국 현대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광주의 한 노인대학에선 한국 현대사 강좌가 인기입니다. 6.25 전쟁, 산업화, 민주화 등 자신들이 살아온 시대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손주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외국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것도 시야를 넓혀줍니다. 전에는 가보지 못했던 나라들의 문화, 역사, 지리를 배우면 세계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여행을 갈 때도 더 의미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요리도 훌륭한 학습입니다. 평생 같은 방식으로 요리해 왔다면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해 보세요. 이탈리아 요리, 일본 요리, 태국 요리 등 세계 각국의 요리를 배우면 식탁이 풍성해지고 영양도 다양해집니다. 많은 문화센터에서 요리교실을 운영합니다. 원예와 정원 가꾸기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식물의 특성, 계절별 관리법, 병충해 대처법 등을 배우면 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도 정원 가꾸기 채널이 많아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외국어는 영어 외에도 선택지가 많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관심 있는 언어를 배워보세요. 외국어를 배우면 뇌의 언어 영역이 활성화되고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또한 그 나라의 문화도 함께 이해하게 됩니다.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노인대학을 활용하세요. 많은 대학이 노인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인문학, 예술, 건강, 취미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룹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젊은 학생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활력이 생깁니다. 온라인 강의도 좋은 자원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프라임 칼리지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K묵 같은 플랫폼에서는 대학 수준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원하는 시간에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많습니다. 한식조리사, 제빵기능사, 바리스타, 컴퓨터 활용 능력, 한자 자격증 등 관심 분야의 자격증을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 과정 자체가 뇌 운동이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박순희 할머니는 72세에 바리스타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던 할머니는 은퇴 후 취미로 바리스타 과정을 수강했고 공부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 자격증 시험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에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동네 작은 카페에서 주 3회 아르바이트를 하며 손님들에게 커피를 만들어 드리고 계십니다.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보람도 느끼니 일석삼조라고 웃으십니다. 학습할 때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처럼 빨리 배우지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둘째, 반복이 중요합니다. 한 번 배운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익히세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 반복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것을 저녁에 한 번 더 복습하고 다음날 아침에도 한 번 더 보세요. 셋째, 꾸준히 하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넷째, 실생활에 적용하세요. 배운 것을 실제로 사용해 보세요. 영어를 배웠다면 외국인에게 말을 걸어보고, 요리를 배웠다면 가족에게 만들어주고, 스마트폰을 배웠다면 실제로 활용하세요. 사용하면서 더 깊이 배우게 됩니다. 다섯째, 함께 배우세요.
혼자 배우는 것도 좋지만 친구나 가족과 함께 배우면 더 재미있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서로 가르쳐주고 격려하면서 배우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섯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는 당연합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이것도 모르냐는 부끄러움을 버리세요.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멋진 것입니다. 일곱째, 성취를 기록하고 축하하세요. 작은 성취라도 기록하고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오늘 새로운 단어를 10개 외웠다면 잘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런 작은 성취감이 계속 배우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90세에 대학에 입학한 분도 있고 85세에 박사학위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김영철 할아버지는 88세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평생 대학을 다니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되어 못했다는 할아버지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젊은 학생들처럼 빨리 이해하지 못하고 과제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학기 한 학기 이수해 나가고 계십니다.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지 이제야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하고 삶의 목적을 부여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연결을 만들고 우울감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배우는 노인은 젊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나이는 정신의 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 배우는 사람은 정신이 젊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에도 도움이 됩니다. 손주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을 이해하면 그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듣는 음악, 보는 드라마, 관심 있는 주제를 알면 세대 차이를 좁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깊이 공부하여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보세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페이지씩 책을 읽거나 일주일에 한 번 강좌에 참여하거나 매일 10분씩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배움을 통해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평생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면 우리의 뇌는 계속 젊어지고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배워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세 번째 습관. 매일 감사하세요. 감사는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아휴, 또 아침이네. 몸이 여기저기 쑤신다고 생각하셨나요? 같은 아침이지만 우리의 생각에 따라 하루가 달라집니다. 살아가다 보면 불평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않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럴 때일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불평거리가 될 수도 있고 감사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컵에 물이 반쯤 있을 때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들은 감사가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감사 연구의 선구자입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증상이 30% 감소, 행복감이 25% 증가, 신체 건강 지표 개선,
혈압 안정, 면역력, 수면의 질 향상. 운동량 33% 증가. 사회적 관계 만족도 상승. 한국의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매일 감사일기를 쓰게 하고 다른 그룹은 일상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8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감사일기를 쓴 그룹은 우울 점수가 평균 35% 감소했고 삶의 만족도는 28% 상승했으며 신체 증상 호소도 줄어들었습니다. 감사가 우리 뇌와 몸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감사할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화학 물질입니다. 감사는 자연스럽게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또한 감사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입니다. 코르티솔은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데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수면을 방해하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져 이런 부작용들이 줄어듭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78세에 평생 동반자였던 남편을 여의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5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남편 사진만 바라보며 나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경로당에 다니는 친구가 감사일기를 권했습니다. 무엇에 감사해? 모든 게 다 끝났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친구의 간곡한 권유에 못 이겨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쓸 것이 없었습니다. 30분을 앉아 있어도 한 줄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매일 3가지씩 감사한 것을 찾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이웃이 반찬을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매일 감사할 것을 찾다 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는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지붕 아래서 잘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식욕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우울증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하지만 그 슬픔에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일기부터 씁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봉사활동도 나갑니다. 감사일기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여전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 삶을 계속할 힘이 생겼어요. 남편도 내가 이렇게 우울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남은 인생을 감사하며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감사일기를 쓰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책 한 권을 준비하세요. 비싼 노트 필요 없습니다. 동네 문구점에서 파는 평범한 공책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5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 감사했던 것 3-5가지를 적습니다. 처음에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맛있는 국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이웃과 반갑게 인사를 나눠서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같은 일상적인 것들로 충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효과가 큽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보다는 딸이 직접 만들어준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딸의 정성이 느껴져서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라고 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쓰면 그 순간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감사의 느낌이 더 커집니다. 누구에게 감사한지도 명확히 하세요.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보다는 병원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셔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쓰면 더 좋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명확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 감정도 커집니다. 왜 감사한지 이유도 적으세요. 친구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보다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다 보니 외로움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쓰면 감사의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매일 쓰는 것이 어렵다면 일주일에 3소스 4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한두 달 지나면 감사가 습관이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감사거리를 찾게 됩니다. 감사일기를 읽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끔 과거에 쓴 감사일기를 읽어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가 있었는지 깨닫게 되고 현재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다고 불평하는 대신 이 나이까지 큰 병 없이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아픈 곳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있어서 감사하다. 나를 돌봐주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대신 굶지 않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지붕 아래서 잠잘 수 있어서 감사하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이런 것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기, 바로 우리의 노후 생활에 대해 깊이 있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노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두렵고 불안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여행과 같습니다. 마치 사계절처럼 우리의 삶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과 청년기는 봄과 여름이었다면 장년기는 가을이었고 노년기는 바로 겨울입니다. 하지만 이 겨울이 춥고 쓸쓸한 계절만은 아닙니다. 겨울은 한 해를 정리하고 쉬어가며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자 따뜻한 온기와 평화로움이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전례 없는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를 넘어섰으며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도 빠르게 늘어나 이제는 남성이 81세, 여성이 87세를 넘어섰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긴 노년기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의미가 아닐까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는 올해 86세이십니다.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밝은 미소와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죠. 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눈빛에는 젊음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를 하시고 일주일에 3번은 수영장에 가시고 독서 모임에도 빠지지 않으시는 할머니의 일상은 많은 젊은이들보다도 활기차 보였습니다.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할머니는 매일 감사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는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들, 나이가 들어도 유지해야 할 삶의 태도들, 혼자서도 충실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과감하게 줄여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습관. 첫 번째 습관, 매일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싫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픈 경험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증상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 쉬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젊을 때처럼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라톤을 뛰거나 무거운 바벨을 들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거나 누워만 있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의학계에선 앉아있는 것이 새로운 흡연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운동 부족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에서 10년간 5,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